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비슷한 실화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1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한강 위에 놓인 다리 난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까만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패딩 점퍼 하나 걸쳤는데 그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춥지가 않았습니다. 몸이 떨리는 게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순간에는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67세였습니다. 38년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하고 평생 모은 돈 2억 3천만 원을 날리고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혼자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 하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다리 위까지 걸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내려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길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분들이 더는 나오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전부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태입니다. 1957년생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셨습니다. 형제가 5이었는데 제가 셋째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크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75년 일이었습니다. 18살이었지요. 친척 형 집 창고 같은 방에서 신세를 지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좋았습니다. 25세 지금의 아내, 그러니까 전 아내 정미숙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올라온 처지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점심으로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이 갔습니다. 우리는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식장도 없이 가족들만 모아서 작은 예식을 했습니다. 반지는 2만원짜리였고 신혼여행은 경주로 버스 타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9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민이. 그 아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분만실 복도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1의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제조업 회사였는데 규모는 작아도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처음 월급이 38만 원이었습니다. 그걸로 월세 내고 성민이 분유 사고 아내 생활비 드리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월급 날마다 아내한테 봉투 전달하는 그 느낌이 좋았거든요. 내가 이 가정의 기둥이라는 느낌. 그렇게 3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제 출발점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치면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게 꿈이었는데 아들 학비, 결혼 비용, 이런저런 일들로 계속 미뤄지다 보니 끝내 못 이뤘습니다.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후회입니다. 2019년 2월 저는 62세의 나이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식 날 후배들이 작게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현수막도 걸어줬어요. 박성태 부장님 38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현수막 앞에서 사진 찍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그랬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한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평일 낮에 동네 카페도 가보고 아내랑 오랜만에 시장 구경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평생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으니까 쉬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근데 2달째부터 이상했습니다. 할 게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고 낮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더 우울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 모임이 있고 동네 요가 수업이 있고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끼지 못했습니다. 38년을 회사에서 보낸 저는 회사 밖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종일 집에 있으면 나 피곤해. 뭐라도 해봐. 상처받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상처받았어요. 38년을 벌어다 줬는데 이제 쉬겠다는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도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오진호라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일찍 퇴직하고 치킨집을 했다가 접고 그 다음에는 카페를 했다가 접고 그때는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태야 호프집 해봐. 나 솔직히 말하면 한 달에 순수익 400 넘어.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로 400이나? 응. 임대료 빼고 재료비 빼고 알바비 빼고 순수익이 그 정도야. 자리만 좋으면 돼. 시니어들 퇴직하고 갈 데 없잖아. 저녁에 맥주 한잔하러 오는 거야. 그 수요는 절대 안 죽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 400만 원이면 1년에 4,800만 원. 5년이면 2억 4천. 지금 가진 돈 2억 3천에 더하면 노후가 충분히 된다. 아내한테도 당당해질 수 있다. 집에서 빈둥대는 늙은이가 아니라 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될 수 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그날부터 호프집 창업을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창업 관련 영상을 수십 개 봤고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상권 분석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경쟁업체가 몇 개인지, 임대료 대비 매출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진호 친구 가게에도 수시로 들러서 눈여겨봤습니다.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언제 가장 바쁜지, 안주 메뉴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생맥주 기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내한테는 처음엔 말을 못했습니다.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는데 3개월을 혼자 준비하다 보니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거의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호프집 해볼까 해.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호프집? 갑자기? 3개월 동안 공부했어. 진호 거 보니까 충분히 되더라고. 자리만 잘 잡으면. 돈은? 퇴직금이랑 모아둔 거 창업에 한 8천 정도 쓰고 나머지는 운영 자금으로.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태씨, 그거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알아.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돈 다 까먹어. 뭐라도 해야지. 식당 창업 실패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호프집이야. 식당이 아니고. 다 똑같아.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아내는 절대 반대였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자리를 떴고 저는 혼자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내가 뭘 하든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주겠다는 마음. 그게 2번째 실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에 귀를 막은 것. 드디어 가게를 열었습니다. 2019년 10월 저는 경기도 수원의 한 번화가 골목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상호는 성태네 생맥주였습니다.
진부하다는 걸 알았지만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요. 인테리어는 나무톤으로 따뜻하게 꾸몄습니다. 좌석수는 40석, 생맥주 기계 2대, 냉장고 3대, 간판은 크게 눈에 잘 띄게. 창업 비용은 총 8,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권리금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인테리어 2,400만원, 기계 및 집기 1천만원, 처음 예상보다 40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따져보면 엄청난 복선이었는데 그때는 뭐 이 정도야 하고 넘겼습니다. 개업 첫날 진호 친구가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아내도 왔습니다. 아들 성민이도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서빙을 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이 73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되는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평균 하루 50만원 선이었습니다. 한 달에 약 1,500만원. 재료비와 임대료, 알바 인건비를 빼면 순수익이 35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진호 친구가 말한 400만원에 살짝 못 미쳤지만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6개월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3개월째부터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라고 했습니다. 12월, 1월은 춥고 사람이 덜 나오니까. 2월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2월이 됐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봄이 됐는데 하루 매출이 3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도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권 분석을 잘못했습니다. 그 골목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20, 30대였습니다. 제 가게는 중장년 타깃이었는데 그 동네 중장년들은 이미 단골 가게가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에 굳이 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둘째는 경쟁이었습니다. 제가 개업하고 2달 뒤 바로 옆 건물에 프랜차이즈 호프집이 들어왔습니다. 브랜드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할인 쿠폰을 뿌리는 곳이었습니다. 제 단골 손님 몇 명이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셋째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서비스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을 38년 했어도 그건 기업 간 영업이지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반말로 주문을 하거나 음식이 늦다고 짜증을 낼 때 저는 참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술 취한 손님이 야, 이 집 안주 맛없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듣고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손님은 그 이후로 다시 오지 않았고 후기 앱에 나쁜 리뷰를 남겼습니다. 4개월째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달 순수익이 마이너스 80만원이었습니다. 적자가 났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빚이 시작됐습니다. 5개월째 저는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원. 운영이 좀 어렵긴 한데 버티면 된다.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좋아진다. 6개월에서 1년은 원래 어려운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창업 초반 1년이 고비다. 버티면 살아남는다. 그 말들이 저한테는 희망이었습니다. 대출 2천만원으로 가게를 리뉴얼했습니다. 메뉴를 바꾸고 간판을 바꾸고 SNS 마케팅 대행사에 월 30만원을 주면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가게 사진도 올리고 네이버 지도 등록도 새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손님이 조금 늘었습니다. 리뉴얼 효과였습니다. 하루 40만원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저는 또 착각했습니다. 이제 살아나는구나.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즈음 아내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보다가 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2천만 원 대출. 가게 운영비로 좀 썼어. 가게가 적자야. 아니, 잠깐 자금이 부족해서. 박성태 씨,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털어놨습니다. 몇 달째 적자라는 것, 대출 받은 것, 그래도 버티면 될 것 같다는 것. 아내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접어. 아직 포기하기 이른 거야. 접으라고. 더 늦기 전에. 조금만 더 해볼게. 그게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때 접었으면 됐습니다. 손해가 2천만 원대에서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접지 않았습니다. 이미 창업에 8,400만 원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2천만 원 대출을 더 받은 상황에서 지금 접으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라는 공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매몰 비용의 함정.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쓰게 되는 것. 저는 그 함정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본격화됐습니다. 3월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매출 10만원, 5만원, 어떤 날은 0원.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했고 식당과 주점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호프집이 밤 10시까지만 열면 수익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호프집의 황금 시간대가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거든요. 저는 방역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나왔습니다. 200만원. 한 달 임대료가 250만원인데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원. 제2금융권이었습니다. 금리가 1금융권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금융권은 이미 한도가 찼거든요. 아내는 이 사실을 몇 달 후에 알았습니다. 총 대출이 얼마야? 5천만원. 아내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미쳤어. 지금 미친 거야. 버텨야지. 어떻게. 버티면 뭐가 달라져? 코로나가 내년에 끝날지 내후년에 끝날지 아무도 몰라. 지금 당장 접어. 접으면 다 날려. 지금 접어야 조금이라도 건져. 더 버티면 더 날려. 저는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때의 저 자신이 너무 가엾습니다. 아내의 말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대신 자존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가장의 자존심, 내가 결정한 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고집, 그게 저를 망하게 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021년 4월 가게를 연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총 손실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창업 비용 8,400만원, 대출 5천만원, 운영 중 추가 투입 자금 2,800만원,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미납 누적 900만원, 총 손실 예상액 1억 7,100만원, 처음 가지고 있던 돈이 2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중 1억 7,100만원이 이미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아직도 적자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혼자 가게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손님이 없는 가게에서 혼자 생맥주를 따라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 그 다음에는 두 잔, 그 다음에는 세 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한 게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아내는 이미 자고 있거나 안방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계속됐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가게 계속 하실 거예요. 엄마가 걱정이 많으세요. 나 알아서 해. 너는 걱정 마.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손해 나셨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 그게 네 번째 실수였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8월 저는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혼자 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집기들을 중고로 팔고 권리금 없이 가게를 넘겼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상태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밀린 임대료와 각종 미납금을 정산하고 나니 실제 손에 쥔 돈은 1,4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결산. 원래 있던 돈 2억 3천만 원 중에 남은 돈 약 5,300만 원. 대출 5천만 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유한 순자산 300만 원. 그리고 저는 64세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폐업하고 집에 들어온 날 밤 아내는 식탁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요. 저는 한참 그 종이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오래됐어. 왜? 당신 가게 하는 동안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라 빚쟁이랑 사는 것 같았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버림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라는 거야. 아니, 내가 나갈게. 딸 집에 있을 거야. 아내는 다음날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2개로 끝났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 터지니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소파에 엎어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2세에 시작한 꿈이 64세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돈도 가게도 아내도 없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2달 뒤였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끝냈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연락을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떠세요?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 보면서. 근데 아버지가 안 들으시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용돈이라도 드릴게요. 됐어. 그 돈 너 아이들한테 써.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짐이 됐구나.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갱신할 돈이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면서 전세금까지 댈 여유가 없었거든요. 경기도 안양의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짜리. 이삿짐은 트럭 한 대가 안 됐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30년 넘게 쌓은 살림살이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반지하 방은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지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어서 사람들 발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비가 오면 창문에 빗물이 튀었습니다. 여름에는 습해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날 밤 저는 그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출 이자가 매달 나갔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원금은 갚을 여력이 없었고 이자만 내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매달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30만 원에 이자 35만 원, 식비까지 합치면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수입은 없었습니다. 퇴직연금을 조금씩 쓰고 있었는데 그 속도로 보면 1년이 버틸까 말까였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64세 남성. 학력은 고졸. 최근 경력은 호프집 운영. 어디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비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는데 그마저도 경쟁이 심했습니다. 한 자리에 10명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신청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알바 면접에서 떨어지는 64세 남자. 그 현실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 든 날,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자고 있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종일 누워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어나기 싫어서.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술을 혼자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다가 방에서 혼자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2캔, 그 다음에는 4캔, 그 다음에는 소주 1병.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구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어떨까? 나 때문에 가족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아들이 나한테 용돈 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 생각들이 점점 구체적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아내에게, 성민이에게. 근데 쓰다 보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번져서 결국 못 쓰고 구겼습니다. 그 종이를 구기면서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23년 11월 그 다리 위에서. 그리고 2023년 11월에 그날 밤이 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었고 낮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저녁에 소주를 샀고 혼자 마셨습니다. 소주 1병이 비었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리 위에 올라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까만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뛰어내리면 끝이다. 그 생각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10분, 30분.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돌아보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26 정도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패딩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아마 야간 조깅을 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데 왜 거기 서 계세요? 그냥 많이 힘드세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저도 작년에 여기 왔었어요. 네? 취업이 안 돼서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근데 제가 내려가려고 할 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붙잡아 줬어요. 배고프지 않냐고 했거든요. 그 말이 너무 웃기면서도 고마워서 그냥 따라갔어요. 순댓국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한참 그 청년을 봤습니다. 아저씨, 밥 먹었어요. 저 근처 24시 순댓국집 알아요. 같이 가요. 그 청년과 함께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도 저도 그냥 같이 앉아서 뜨거운 국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청년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됐어요. 오늘은 제가요. 8,500원짜리 순댓국 한 그릇. 그게 제 목숨값이었습니다. 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 얼굴이 계속 눈에 밝혔습니다. 저도 작년에 여기 왔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야간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밤은 살아있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번호를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전화하기까지 30분을 망설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초, 20초가 지났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저 좀 힘들어서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67년이 걸렸습니다. 상담사분이 오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가게 이야기, 아내 이야기, 반지하 이야기.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제대로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전부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해 줬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부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란 게 나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울증은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버텨온 사람한테 찾아오는 병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항우울제. 처음에는 약을 먹는 것도 싫었습니다. 내가 이런 약을 먹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니까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성민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 왜요? 나 좀 힘들었어. 많이. 미안하다. 성민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성민이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한참 앉아 있다가 편의점에서 먹을 거 한 가방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줬습니다. 아버지 저 연락 자주 할게요. 됐어, 바쁜데. 아버지 됐다고 하지 마요. 이제 제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일자리였습니다. 월 30시간 정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도서관 책 정리 일을 맡았습니다. 반납된 책들을 제자리에 꽂는 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들 사이를 걷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지금 저는 67세입니다. 반지하에서 나와서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조금 더 작은 공간이지만 지상이고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눈을 뜨는 것과 어두운 반지하에서 눈을 뜨는 것이. 도서관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5천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는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성민이를 통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전하고 싶은데 아직 그 용기는 없습니다. 성민이는 한 달에 한 번 봅니다. 가끔 손자도 데려옵니다. 손자 얼굴을 볼 때가 요즘 가장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저는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리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 얼굴을 다시 못 봤겠지요. 에필로그.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평생 가장 노릇한다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 날리고 가족도 잃고 다리 위에 서는 지경까지 갔다는 게 그래도 씁니다. 저처럼 퇴직하고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가게 접어야 하는데 아까워서 못 버티고 있는 분들,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분들, 그 다리 위에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분들, 이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닿았으면 합니다. 창업이 실패해도 끝이 아닙니다. 돈을 잃어도, 가게를 닫아도, 이혼을 해도, 반지하에 살아도 끝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아직 힘든 날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 못 자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뜨기로 오늘도 결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아침, 그것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혼자 버티지 마세요. 자살 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위기상담 1577-199. 전화 한 통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당신의 목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사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으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실화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응원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